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된 단체들이 총 합해져 있는 최대 규모의 조직이죠. 역사가 벌써 반세기 되는데 회장이 항상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처음으로 여성 회장을 맡고 계세요. 남들 여학생들이 이공계는 아예 선택도 안 하던 시절, 그때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여성 유리천장을 깨우는 그 역사를 쓰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김명자 회장 오늘 초대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과학기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세기 역사의 첫 여성 회장. 네. 맞습니까? 네. 줄여서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그냥 과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196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2016년에 네. 꼭 50년 만에 회장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출이 됐었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넉 달 남았습니다. 네. 여기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선출직입니다. 선거로 뽑잖아요. 네. 이사들이 선출합니다. 네. 예. 근데 한 번도 여성 회장이 없었다. 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이 남성 세계라는 뜻이겠죠, 아마도. 네. 남성 세계였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데 좀 여성이 회장할 때가 됐다. 우리 여성 후배 과학자들이 저를 밀었고요. 나가야 된다고 네, 밀었고 네. 또 젊은 남성 과학자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회원 단체들의 모임에서 투표로 뽑는데 여성이 뽑혔다는 얘기는 타수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사진이 90여 명이 있습니다. 대규모 학회들의 회장입니다, 주로. 그리고 과학단체의 장이고요. 그분들이 직접 선거를 합니다. 그 이사진의 구성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10여 % 정도의 여성 이사가 있을 뿐입니다. 네. 지금 제가 우리나라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전부 합해 있는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 회원 단체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600여 개인데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사실은 학회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야 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회는 회원 수가 엄청 많죠. 거기 회장들도 다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요. 또 민간, 그다음에 공기업 연구소들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조직이 아주 방대한데 지역 조직들도 다 따로 돼 있습니까? 네. 지역과협이라고 해서요. 네. 지역과학기술단체연합회. 네. 지역과총이죠. 그래서 13개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해외,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도 있어요? 네, 18개국에 있습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한인 과학기술자 그분들의 연합 모임들. 네.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외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분들 해외 거점 여기가 과학기술 외교 말하자면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이 모토입니다. 외교를 하는데 과학기술 외교가 또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요. 제일 큰 과학기술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과학기술 외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북한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를 합니까? 그런 외교라면?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특화된 외교다? 그런 거죠? 각 전문 분야별로 네트워킹을 하고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 관련되는 정책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그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한중일이 함께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포럼도 유럽에서 했고요. 특히 독일 쪽이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유럽에서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캘리포니아주가 매우 LA 스모그라고 그래서 대기오염이 심했던 과거에 그랬죠. 사례죠. 예. 예. 근데 그걸 극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얘기가 뭐 왔다 거기까지 갔다 하고 갔는데, 있네요. 첫 여성 회장 되신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네. 그러니까 최근 통계를 보면 이과 학생들 절반 이상이 여학생 네.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네. 50% 넘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회장님이 처음에 화학과셨죠? 네. 저는 화학과 졸업했습니다. 그죠? 네. 화학과 들어가실 때 네. 여학생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그때 자연계 여학생은 정말 수가 적었습니다. 수학과 같은 데는 뭐 거의 없었고 제일 없었던 데가 물론 공학 분야죠. 20 할 때 공. 네, 공학 분야. 그러니까 자연대, 공대 다 합해서 20개월이었던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체로 따지면 몇 프로쯤이었던 거예요? 제가 입학한 게 62년 62학번인데요.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짐작에 한 10여 퍼센트 되지 않았을까? 1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때 또 이과로 분류한 게 가정대 있잖아요. 가정대 빼야죠. 그 분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 가정대 예. 안에 아마 예. 식품영양학과, 네. 의류학과 네. 이런 데들이 이제 네. 이과로 네. 칠 텐데 네. 그러니까 거기를 빼고 나면 네. 아마 1~2%밖에 안 될 거요. 글쎄요. 공과대학 경우는 정말 1% 될까 그런데 격세지감이 있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예. 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파이프라인이 새요. 줄줄줄줄 새서 이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절반 이상이 여학생인데 예. 석사과정, 박사과정 한 가면 20%, 박사과정, 공학 이렇게 되면 뭐 10% 이하로 뚝 떨어지고. 자, 우선 옛날에는 왜 그렇게 우선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 자체도 낮고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특히나 여성은 문과, 네. 남성은 이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왜 그랬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교 전통에 뭐 60년대면은 아직도 농업사회에서 그렇죠. 벗어나기 전이죠. 전통 문화 속에서 역할 분담, 뭐 현모양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대학 가는 공부해봤자 길은 현모양처 그렇죠. 될 거니까. 예. 근데 지금은요 세계적으로 봐도 대학 진학률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통계.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일 큰 여자 대학이 생기거든요. 이때까지는 이화여대였는데 사우디에 제일 큰 여자 대학이 생겼고. 예. 그래서 여성의 고등교육 진출 이게 정말 몰라보게 신장이 됐죠. 60년대랑 비교할 수는 없죠, 지금. 제가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시절 이과를 선택하시게 됐고 네. 남들은 다 문과 갈 때 이과 가시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특별히 자연계에 뭐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성적도 사실은 국어, 영어 이쪽이 조금 더 좋았어요. 문과 쪽이? 그런데 네, 문과 쪽이 좋았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가 그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됐고 그런데 말씀을 주시기를 자연계가 유망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연계를 골랐어요. 아버님 전공은 어느 쪽이세요? 영문학이세요. 아버님은 문과시면서 네. 앞날은 자연계가 유망하다. 네. 근데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이제 61년 이때 퇴계가 되는데 미국에서 그 스푸트닉 사건 때문에 러시아가 소련이 예, 스푸트닉을 우주선 1957년에 쏘아 올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충격을 받죠. 그래서 과학기술 교육혁명, 과학교육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예. 대폭적인 그 이공계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뭐 프로그램도 굉장히 네. 하고 대중교육에서도 과학교육을 시킬 정도로 그래서 아침에 컨티넨탈 클래스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화학, 수학, 이런 물리 이런 과목을 대중매체 TV가 강연을 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에서? 할 정도로 예 그거를 재단들이 기업의 재단들이 지원을 했어요. 특정 그런 기업들이 지원을 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석박사과정 통합하는 그래 빨리빨리 이제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러면서 소련과의 우주개발 전쟁이 네네. 과학기술 교육 붐으로 연결됐다. 네네. 그런 식이었군요. 그러면서 아폴로 계획이 추진이 된 거죠.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가 가기 전에 달에 우주인을 보냈다가 귀환시키겠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요. 하고 막 그 여러 가지 거의 총력전. 펼치죠. 그래서 성공을 했죠. 네. 그 분위기를 아버님이 느끼신 거였네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자연계를 택하게 됐는데요. 네. 그런데 또 자연계 학위를 했지만 그래서 학위를 하고 67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71년에 4년 만에 박사학위 끝내자마자 귀국을 했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면서는 또 그 문과 쪽, 인문학 쪽 그런데 제가 관심이 원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사라는 과목을 과학 역사. 네. 그래서 교양 과목이지만 네. 학위는 다시 그걸로 할 여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을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화학 전공하고 네. 과학사하고. 네. 근데 그렇게 아버님 권유로 선택받아서 공부를 쭉 하시면서는 그 적성에 맞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렇게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때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아이가 셋이고 아이고. 여성이고 네, 그러니까 뻔하죠. 네. 양립,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 그때 70년대 초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회적 시스템도 없었을 때고. 사회적 시스템은 없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일소는 지금보다는 좀 나았죠. 일 도와주시는 돕는 분.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어머니의 역할 모성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짬짬이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책을 번역한다거나 쓴다거나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결국 실험실에서 연구해가지고 무슨 실적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를 느꼈고 이제 그 갈등 그런 걸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번역하고 하고 그러면서 70년대 말부터 책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네.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하고 그럼요. 해야만 이건 낮밤 되는데. 없는 거죠. 근데 연구에 뭐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엄마로서는 거의 어려웠다. 그러면 요즘에 아까 지적하신 학부 진학을 보면 여학생이 다수인데 석사 박사는 주로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도 거기 있을까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자연과학 이공계는 이게 한번 그 현장에서 빠지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따라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이제 이공계 전문 인력, 석사, 박사 쪽으로 갈수록 여성이 줄어드는 그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이미 선진국도 외국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80년대 미국의 경우 했던 게 그 적극 조치라는 거죠.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하는 건데 그 적극 조치로서 그러니까
여성에게 이러이러한 여성이 그런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할당해 사회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네. 할당을 해서 여성을 네. 여성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죠.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들 자신도 왜 우리가 그런 뭐 특혜 혜택처럼 그런 걸 받아야 하느냐 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예.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정책이 결국 성과를 거뒀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해서 교수 수도 늘고 연구자 수도 여성이 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거 없어지니까 도로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특성상 특히 과학기술 이쪽 계통의 장시간 연구 실험이 그럼요. 필요한 특성상 이 출산 육아와 병행하기 힘든 면이 문과보다도 훨씬 심하다. 더 심하죠. 그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네. 그 얘기로군요. 네. 그래서 과학사에서 보면요. 여성 이슈는 어떻게 되냐면 왜 그렇게 소수인가. 이게 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왜 이렇게 소수인가. 예. 그러니까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뭐 거칠게 이것저것 다 빼고 표현해도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여성 비중을 보면 그 나라 남녀 평등 지수가 보인다. 이해도 되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특히 후진국일수록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양상이. 다르죠. 예, 사회주의는 다릅니다. 이 여성이 상당히 비중이 높죠. 높아요. 그런데 대신 질은 그렇게 높지 않다. 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숫자만 있어요. 많고. 네, 숫자는 많고. 그런데 그런 뭐 북구 같은 특별한 네.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하고 한국이 특히 여성 지위가 낮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60년대부터 소수인 역사를 살아오셨잖아요. 네. 지난 거의 뭐 반세기 이상 말이죠. 중간에는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도 하셨고, 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고, 네. 그런 활동도 지금 이제 과학기술 단체 또 책임을 맡고 계시고, 어떠세요? 뭐 본인 스스로가 제가 오늘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과학기술계의 그 숱한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깨뜨려온 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게 느껴지세요?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기보다는요. 한마디로 쉽게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지인 인사 대1000명이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밖에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서 얼마나 자신이 보람을 느끼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작은 일에서도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임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게 이제 제가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쓰고 읽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책위원회에 관여를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정부 정책위원회. 예,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게 연결이 되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대통령 자문위원이 10명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유일한 여성이 됐고 거기에서 결국 장관으로 발탁이 됐다 그럴까요?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맞아요. 네,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 저는 교수 때 정치면을 잘 읽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맨날 똑같이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현장에 가시게 됐고 정치권에도 갔고 네. 근데 좋은 경험을 했죠. 네. 하루하루 진인사 대천명했는데 그 결과는 아무튼 여성 1호 기록 계속 세우신 거 아니에요. 장관으로서도 헌정사상 여성 최장수 장관 기록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워낙 길지 않으니까 그렇고. 워낙 이 장관 임기가 짧다 보니 그런데 거의 3년 이상 그렇죠? 제가 3번째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끝날 때까지 했기 때문에 3년 8개월 남짓했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으로서. 네. 그때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월드컵 데뷔해가지고 이 대기질 개선 이쪽이 참 관심사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버스 도입했고, 어. 네,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 그 TF 가동했고, 제가 나온 다음에 법은 제정이 됐습니다만, 예. 준비는 다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황사 관련해서 한중일, 삼국 장관회의 프로젝트를 출범을 시켜서 네. 7개를 했고, 거기에 이제 장거리 대기 오염 물질 이동에 대한 연구를 해서 황사가 어느 성분이 몇 %가 중국에서 온다 하는 결과가 한참 뒤에, 저 나오고 난 뒤에 뭐 한 7, 8년 지나서 그다음에 10년 지나서 이렇게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협력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연구 개발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액션 플랜이 실천 행동 계획이 함께 협력 체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걸 지금 절실히 느끼고 그렇죠. 있죠. 천연가스버스 도입한 게 공기질 맑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예. 그 말씀들을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사실 그 4대 강수계 특별법, 그 중에 이제 저 8당 한강수계는 제가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무료용부당국부터 했고, 나머지 낙동강을 비롯해서 네. 3대 강수계 특별법, 그거 제정한 것이 최대 업적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공기질이 더 천연가스버스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2000년, 2001년 막 요때인데, 네. 그때는 미세먼지란 말 잘 안 썼었죠. 아, 그때 용어를 분진이라고 그랬었어요. 분진. 예. 그러다가 미세먼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냥 황사라고 불렀었고. 그때는 황사가, 그러니까 알갱이가 예. 컸었죠. 입자가 큰 거.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한중일 협력 체계 만들고 연구하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사실 그때 한중일 삼국 장관 회의, 삼국 환경장관 회의를 출범시킨 게 한중일 삼국 사이에서 유일하게 연례 회의로 열리는 장관 회의입니다.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국제협력의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예.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요. 예. 네. 예. 근데 중간에 사실은 중국 측이 이거 매년 하는 게 좀 버겁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으로 하자 그런데 제가 그때 일본의 가와구치 요리코 장관이었는데, 환경성 장관이었는데 도움을 얻어가지고 두 나라가 그냥 매년 연례로 하자. 하자. 그래서 연례로 갔는데 가와구치 요리코 장관은 환경성 대신을 하고 그다음에 외무성 대신을 지냈습니다.